네, 드디어 미 대선 결전의 날이 밝았죠. 뉴햄프셔부터 하와이까지 이제 결단의 시간만 남아 있는데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 모두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라는 곳에서 이제 첫 투표와 개표까지 이루어졌는데 주민 6명이 투표를 했고 3대3 동수를 이뤘거든요. 그리고 선거 전날에 발표된 이코노미스트의 그 개표 결과를 봐도 거의 동률을 이뤘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초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초박빙이죠.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초박빙 끝까지 접전인 대선은 처음이다. 2000년에 알고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도 접전을 벌였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네. 당시에 이제 플로리다 선거인단을 어느 후보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결정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재개표하고 또 이제 연방 대법원이 건표에 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약 550표 차이로 플로리다에 할당된 선거인단 모두를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후보가 가져가서 조지 W 부시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뭐 초박빙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실 테고 지금 상황을 봐도 지난달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 달 들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좀 무섭게 치고 오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판세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 당일날 한 여론조사 결과다, 표심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죠. 아까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서로 이제 기세를 올린 시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첫 번째 대선 후보는 사실 지금 현직 대통령,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후보였죠. 네. 근데 이제 고령 리스크가 6월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단어를 잘못 쓰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지지도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7월 13일 주말 펜실베니아 유세 때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는 피습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후보를 사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다음에 대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8월 5일에 처음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의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약진이 아주 눈에 두드러졌죠. 선거 자금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10월 초반까지는 사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후보를 약 4% 정도 전국 지지율에서 계속 앞서왔습니다. 근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약진은 사실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 약 3주에 걸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말까지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약 3%, 4% 앞서고 있다는 소위 그 북동부의 러스트벨트 경합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이제 동률을 기록하거나 약간 앞선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온 게 10월 27일에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 폄하 발언 그리고 30일에 여성 유권자 폄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다시 트럼프의 우세가 기세가 꺾이면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다시 약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5일 이제 대선이 날이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초박빙인데 마지막에는 누가 유리했는가 하면 마지막 5일 동안은 민주당이 이제 기세를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텔레비, 인터넷에 선거 광고를 누가 많이 경합주에 보내느냐에 달려 있는데 거기서는 약 2대1 정도의 비율로 선거 자금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 유권자층의 마음을 더 공략하는 데는 자금 동원 능력에서 앞섰다, 민주당이. 두 번째는 이제 지상전입니다. 이렇게 문을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왜 우리 당 후보가 이번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캠페인 팀이 좀 약세를 보인 것이 이것을 민주당이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기관과 선거 그 운동원들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맡겼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를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즐깁니다. 네. 근데 집회에 모이는 사람은 사실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을 듣고 표심을 굳히기에 나오는 성향의 유권자거든요. 집에 네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그 유세장에 트럼프 후보를 보러 온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투표 당일 날까지. 네. 그런 면에서는 마지막까지 지상전 그리고 광고 캠페인에서는 민주당이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대선 때를 보면 1억 6,2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거의 8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절반 정도가 투표를 마친 셈이거든요. 지난 미 대선 투표율이 66.6%였다고 하는데 올해의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1억 6,440만 명이 이제 등록 유권자인데 마지막 통계에서 그중에 약 47.5%가 이미 사전 투표 혹은 우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0년 대선처럼 높은 60%를 기록할 것인가?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가늠할까에 대해서 도움되는 말씀 하나 드린다면은 숫자 47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47.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미국 합중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전국 득표율에서 47%를 훨씬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다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세 번째 대선 출마 아닙니까? 네. 2016년에는 승리했고 2020년에는 졌죠. 네. 그렇죠. 근데 2016년에도 2020년에도 트럼프 후보의 전국 득표율이 47%였습니다. 제3 후보군이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47%가 충분하냐, 부족하냐가 결정되는데 이번 2024년 대선에서는 제3 후보군이 그렇게 약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5% 정도 전국 득표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득표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양분화가 되겠죠. 민주당, 공화당으로.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전에 두 번 대선에 비교해 본다면은 적어도 전국 득표율에서 뭐 선거인단 숫자로 결정이 되지만 선거 결과는 그렇지만 전국 득표율에서 지난 두 번 대선에 기록한 47%보다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겠다고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 두 번째 47%가 왜 중요하냐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 아시아계 흑인계 여성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 후보에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백인 여성 유권자층의 47%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49%의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남성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를 지지했거든요. 오히려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2%가 트럼프 후보를 더 지지했어요. 2020년에는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약 7% 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선거인 졌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백인 여성 유권자층의 47% 이상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청신호입니다. 네. 47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전투표의 경우는 사전투표소 투표와 또 우편투표로 이루어지는데 주마다 우편투표 처리 방법이 달라서 좀 부정투표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공화당에서 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부정적으로 봐왔는데 올해는 공화당 역시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이게 높은 사전투표율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사전투표율이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는 4% 정도 전체 투표에 그 정도밖에 차지를 안 했는데 지난번 대선이죠. 워낙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선거운동 그리고 비대면 투표 참가가 이제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전투표 66%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측은 계속 사전투표를 독려해 왔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후보도 사전투표, 우편투표 괜찮다. 여러분의 표심을 일찍 행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박빙승부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사전투표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1억 6천만 유권자 중에 약 47.5%가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개표를 하는데 주마다 이게 개표 방식이라든지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2020년에 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주가 11월 5일 선거 당일 오전 7시까지는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네. 개표 임원들이. 그리고 개표는 11월 5일 당일 투표 종료가 저녁에 다 끝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흘 정도는 걸려야지 펜실베니아의 승패 윤곽이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윤곽이라도 드러나는데 4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2020년처럼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정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내가 펜실베니아를 석권했고 내가 2024년 대선에 승리했다고 선포한다면 그 선거 공정성 논란 여부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전 투표가 개표 후반부에 이게 열기 때문에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해주신 4년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했던 부분,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지금까지의 발언으로 봐서는 또다시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번 경험을 미국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놨고 그리고 각 주에서 이제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 관리위원들도 2020년에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히 그 투표용지 보관이라든지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여론기관에서 나온 것으로는 투표 과정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20년에 너무 큰 혼란과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지난 4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번 2024년에 투표와 이제 개표가 진행될 것이라 적어도 미국 여론조사 기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번 결과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역시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그 투표한 이제 성향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샤이 트럼프가 처음에는 샤이를 했죠. 차마 2016년에 정치적 이단으로 등장한 트럼프,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이 정치인을 내가 지지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당시는 또 이제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세론이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심을 숨기는 경향을 보였고, 하지만 2010년 결과에서는 이 샤이 트럼프들이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해서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두었죠. 2020년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샤인 트럼프가 더 이상 자기의 투표 성향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숨기지 않는다. 벌써 8년 동안에 자기의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샤이 트럼프보다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를 안 하는 히든 해리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건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 유권자층이 가장 큰 그 유권자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유권자층의 1%만 지난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받은 것보다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더 받는다면 민주당의 전통 유권자층이 지지층이었지만 공화당층으로 약 11% 정도 이탈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그리고 흑인 유권자들의 이탈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 유리하게 주장하고 있는 흑인 유권자층의 지지도가 1964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는 내가 제일 높다는 것이 실제 투표 성향에서 진짜로 판명이 되더라도 워낙 그동안 조용하게 있고 공화당 측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던 여성 유권자들이 특히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조용히 지지한다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뭔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미국 뭐 유권자들은 자신의 어떤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서스럼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샤이층이나 히든층이 좀 많았던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때 다르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30세 이하 젊은 유권자층이 얼마나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느냐 그리고 선거 참여율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측으로서는 걱정스러운 것이 젊은 유권자층이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특히 2008년에 해성같이 등장한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후보 바락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30세 이하 유권자층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득표율 차가 66%였습니다. 대단히 컸죠. 네. 지난 2020년에 노세하고 그다음에 장년층인 백인 남성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나왔을 때도 그 30세 이하의 젊은 유권자층이 트럼프 후보보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약 20% 더 지지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보다 그 같은 30세 이하의 젊은 유권자층에서 앞서는 것이 66%라 20% 훨씬 떨어지는 17%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민주당의 고민이었습니다. 막판까지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꼭 투표를 하라 이렇게 독려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고 이 30세 이하의 젊은 유권자층이 민주당에 지지한 것이 공화당보다 지난 2020년에 20%와 비슷하던가 적어도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17%보다 1, 2% 정도 더 높게 나온다면은 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길 확률이 높다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생식권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을 하면서 여성과 남성, 성별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가운데 막판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향해서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이 여성 유권자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네.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트럼프의 여성 폄하 발언을 그냥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라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이 지난번 두 번 대선 트럼프가 참여했던 대선보다 다른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임명한 3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1974년도에 여성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비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9명 중에 3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가 트럼프 때 바뀌었거든요. 네. 보수 성향으로. 그래서 여성 유권자들이 나의 신체에 관한 이런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함부로 박탈했다. 이런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났죠. 그래서 지난 2020년 중간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레드 웨이브가 없고 민주당이 승리했던 이유였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화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진 여성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민주당 측에 몰표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에 대한 이런 발언이 남성 유권자층에서는 뭐 트럼프가 항상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고 여성 유권자들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트럼프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고졸 이하 학렬, 조서득층, 백인 남성들입니다. 이 콘크리트 유권자층에서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약 35% 앞서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 여성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이 해리스에게 몰표를 줘서 이 백인 고졸이하 학렬의 남성층이 트럼프한테 35%를 더 밀어줄 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표를 여성 유권자층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 경합주도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경합주가 될 것이다로 꼽히는 지역이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선거인단도 가장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의 흐름이 굉장히 또 역동적으로 바뀐 곳이기도 하고 물론 열어봐야 알겠지만 예. 지금까지의 흐름 같은 걸 분석했을 때는 좀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 1980년 이후로 딱 한 번 벌써 그 40년? 네. 거의 50년 동안에 그 블루월이라 그러죠. 그 러스트벨트의 세계 경합주가 따로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1988년에 그때 위스콘신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난 약 48년 동안에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항상 대선에 승리한 후보한테 같이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외로 정말 그냥 지난 48년 동안에 두 번째로
펜실베니아 따로, 위스콘신 따로, 또 미시간 따로 대선 후보가 승리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난번 동안에 이제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면은 펜실베니아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보시면서 거기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는가를 보시면은 이때까지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는 펜실베니아도 미시간과 위스콘신의 손에서 승리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538명 선거인단의 절대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해서 승리하는데 가장 쉬운 공식은 이 세 개, 펜실베니아 19명, 위스콘신 10명, 그리고 미시간 1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270명 딱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개의 경합주 중에서 하나라도 트럼프가 가져간다면 네. 그 잃은 선거인단 수를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선벨트 경합주에서 어디를 석권해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네바다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네바다의 선거인단은 6명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가지 그 북동부 러스벨트 경합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한 주라도 트럼프에게 양보를 한다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기 나오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조지아에서 16명의 선거인단을 끌어오고 거기에 더해서 네바다에서 6명을 석권해야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조지아주나 그런 다른 주에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가져오기가 좀 수월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미 조금 굳어져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근데 아까 초반에 질문하신 것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약진을 했을 때 또 카말라 후보가 강세를 보였을 때 이렇게 시기가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막판에 이런 그런 선거 캠페인의 그런 열기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거의 여론조사에서는 굳어졌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오히려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도 민주당이 오히려 승리할 확률이 있다. 이런 조사가 마지막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은 나는 민주당도 싫고 공화당도 싫다. 지난 4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고 이 정부가 나의 이런 경제적 고통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를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하지만 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런 흑인 유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를 안 할 확률이 많은 유권자층인 것이죠. 하필이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가 다른 어떤 주보다도 흑인 유권자 비율이 높습니다. 조지아를 보면은 전체 유권자의 33%가 흑인 유권자고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22%가 흑인 유권자입니다. 다른 경합주 펜실베니아, 미시간은 흑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약 9% 비중이거든요. 그럼 33%, 22%의 흑인 유권자층이 변심을 하느냐 아니면 실제 투표장에 나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확 뒤집어지는 네. 그런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가 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개표 결과도 다른 주보다 일찍 보도가 될 겁니다. 네. 거기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 그럼 민주당 측에서는 꼭 북동부의 러스벨트 3개 주를 다 이겨야만 승리합니다. 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 혹은 약수하나마 조지아가 2020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으로 갔다.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지난번엔 트럼프 후보가 2020년에 이겼지만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16명이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선거인단이. 그렇다면 민주당 측으로는 크게 고무될 정말 뜻하지 않은 승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일 전날까지도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이 승패 윤곽이 나타나지 않는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승부 확인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알 수 있게 될까요? 당선자 윤곽은 최장 11월 5일 선거 끝나고 약 13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경합주 중에 하나가 아리조나인데 네. 서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표란지 개표가 다른 주보다 늦게 진행이 되게 되겠죠. 또 이제 선거법이 아리조나주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어느 주 투표용지보다 깁니다. 약 2페이지 정도를 유권자들이 다 읽고 그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편 투표를 선거 당일날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도 늦어지게 되는 거죠. 우편 투표를 다 받은 다음에 그걸 집계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요. 2020년에는 아리조나주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0.32%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가 약 2% 정도 앞서고 있는 트럼프 쪽에 이제 빨강색으로 가는 경합주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이제 아리조나주의 개표가 확실히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이 47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었다는 것을 좀 더 공식적인 입장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정말 열어봐야 저희가 알아보고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보로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미국 대선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